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6라운드 리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대구FC 대 FC서울 맞대결입니다. 두 팀이 이제 0대 0으로 경기를 비겼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승부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승점을 그래도 따낸 서울이 조금은 기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이 좀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이. 반면에 이제 대구는 이번 시즌에 광주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기는 했지만 좀 시즌 전반적으로 불이 안 붙고 있죠. 물론 이런 시즌들이 여러 번 있긴 했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대구가 이번 시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FC 서울 리뷰를 최근에 많이 드린 편이고 대구는 사실은 이제 좀 축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항상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플랜 A가 강한 팀이라서 제가 리뷰를 자주 안 드렸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대구 얘기에 좀 무게를 두고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FC 서울 이야기를 좀 앞쪽에 먼저 하고 짧게 하고 대구 쪽 얘기로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 해요. 먼저 서울 얘기부터 드리자고 하면 일단 시즌 초반에 광주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무기력한 제가 보기엔 좀 무기력했는데 그런 경기력들이 더 이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도 몇 차례 좋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조용욱 선수 득점이 그 전에 이제 최준 선수가 득점 그 볼을 빼앗는 과정에서 파울이 이제 불리면서 그게 이제 골이 취소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운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VAR이 없었던 시기라던가 혹은 그거를 좀 관대하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애초에 파울을 안 불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파울이 선언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골이 취소되는 나름의 불운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후반전에 그 기성용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제쳐놓고 왼발로 멀리 날려고 했던 그런 슈팅이라던가 전반전에도 몇 차례 좋은 찬스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또 서울에게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드디어 볼이 좀 돌아요. 그래서 볼이 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잠깐 좀 이거 바둑알로 좀 설명드리면 여지까지 서울이 이 공격이 잘 안 풀릴 때를 잘 보시면 보통 이쪽 측면 이쪽을 돌죠. U자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U자 빌드업처럼 이 바깥쪽을 돌다가 특히나 이쪽 풀백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잘리던가 이쪽에서 일로 들어가는 게 잘리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일로 나가던 게 풀백 쪽으로 나가는 게 여기서 갇혀가지고 이 위치에서 4번 지금 여기 이 위치 쪽에서 갇혀가지고 공을 빼앗기던가 해서 역습당해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팀인데 이번 경기도 보시면은 볼이 중앙 쪽에 투입이 좀 원활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반전에도 제가 지금 그걸 좀 경기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이쪽 일류첸코 쪽에 투입하고 나가는 식의 전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벌려서 원터치로 들어가고 이게 다시 중앙으로 들어온다던가 혹은 이쪽에 볼이 투입되면 앞쪽으로 움직여주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있어서 볼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해서 결국에는 그 어떤 서울의 전개를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 이쪽 측면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앞에서 움직여주면서 측면 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전수가 벌려주고 나면 이게 다시 가운데로 연결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드업의 기본이긴 해요. 근데 안 되는 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안 되던 때들이 많았고 템포가 떨어진다고 할 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일루첸코 쪽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볼이 돈다는 얘기는 상대 수비도 좌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7번 선수가 이쪽을 도와주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열리게 되는 조금 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작용이죠. 측면이 넓게 벌려지면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들이 다시 좁혀서게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좁혀서겠죠. 그러면 다시 측면을 넓게 쓰게 되는. 그러니까 측면, 중앙, 측면, 중앙, 측면, 중앙 왔다 갔다 하면서 빌드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류첸코 쪽에 투입되고 그게 측면으로 연결된다거나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FC 서울은 물론 동계훈련부터 김기동 감독님 체제에서 훈련을 해왔지만 어찌됐든 시즌을 경기를 치러가면서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승리하지 못한 거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막 크게 떨어졌다거나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운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가,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대구가 워낙 확실한 플랜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수비를 쌓고 역습으로 나가는 형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대편이 굉장히 경기하는 게 어려워요. 노골적이니까. 노골적으로 수비하고 역습하겠다는 게 보이는 팀들 상대로는 주도하는 팀들이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밸런스를 깨면 안 됩니다. 공격을 해서 얘네들을 한 골을 넣긴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막 득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막 수비를 뒤에 막 두 명이나 한 명만 놓고 막 다 올라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실점하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내려서고 역습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역습에서 하나씩 무너지면서 두 골, 세 골, 네 골 먹고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오잖아요. 대구가 또 역습을 잘하는 팀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제가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0대0 밸런스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공격을 해보자 해서 한 골이라도 넣으면 우리가 확실히 편해지니까, 상대가 그러면은 수비적으로 내려선 거를 풀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골 싸움이에요. 수비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그 한 골을 누가 터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경기 그 양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서울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막 쟁탈전, 막 볼 쟁탈전을 벌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골을 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득점이 안 나오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겹쳤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다고 한다 그러면 뭐 서울의 경기력은 뭐 낙제점을 주기엔 좀 그렇고, 또 뭐 합격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팀의 이 추세를 봤을 때는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서울은 그냥 not bad,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실 필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경기력 보더라도 좀 뭔가 시원하진 않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구린 냄새가 나던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즌 초반에 그 라이브를 하면서 뭐 순위 예상 잠깐 드린다 하면서 제가 그 약 중에 하나로 대구 FC를 꼽았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은 다 맞진 않아요. 제가 약으로 꼽았던 팀들 중에 올라가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뭐 김천도 그랬고, 제가 강원도 아래로 뽑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뽑았던 팀이 전북인데 지금 밑에가 있잖아요. 네, 그런 팀들이 있다는 걸 보면 역시 축구 예상이 어렵고, 제가 뭐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대구 FC는 그 중에서도 제 예상이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상이 다 틀리는 와중에. 근데 이제 그 원인도 좀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저도 그 축구 커뮤니티들에서 보면 대구 팬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구 F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 팀을 꾸려왔습니다. 뭐 소현준 감독님, 그러니까 승격 시즌이었던 소현준 감독님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이병근 감독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영건 감독님까지 오는 와중에 거의 다 이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5-4-1 형태를 많이 쓰고, 뭐 5-3-2 같기도 하고 5-4-1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을 쓰면서 촘촘하게 수비를 쌓아놓고, 세징야를 중심으로 세징야 볼을 지키면서 전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때 딱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버텨주고 혹은 돌파를 직접 시도하면서 여기서 한 혀를 하나 뚫어주면 에드가라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김대현 선수가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 최근에는 고재현 선수가 도와주기도 하고 바셀루스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이제 대구 팬들이 별로 반가운 이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승원 선수처럼 많이 뛰는 하드워커들이 있을 때는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역습에서 힘을 발휘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한계에 좀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뭐 대구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색깔하고도 좀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좋은 축구다, 좋은 축구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기도 하고 주도적인 축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게 저는 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 FC는 개인적으로는 수비에 힘을 많이 두고 있는 팀이고 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팀이죠.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비에 힘을 많이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그러니까 그 숫자 싸움을 봤을 때 이쪽 뒤쪽에 수비가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5백에 가까운 형태, 3백이기도 하지만 5백인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는 시간이 많고 이쪽을 측면 쪽을 제어하기 풀백들의 상대편 풀백의 그 전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측면 미드필더들도 수비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앞쪽에 있는 한 명의 선수는 2명 내지 뭐 상대가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3명 정도 사이에서 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여지까지는 전성기의 세징야는 여기서 볼을 지켜내고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선수였고 여기 세징야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에드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가 같은 경우는 높은 볼 싸움할 때는 최전방에 있기도 하지만 대구의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때로는 세징야가 최전방에 가고 에드가가 측면 커버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세징야가 워낙 운반 능력이 에드가보다는 좋은 선수인데다가 볼키핑도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로 하여금 시간을 버는 동안 에드가가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여기에 더해서는 이 부족한 뒤쪽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숫자 싸움이 공격할 때는 부족해진다는 얘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김대원 선수라던가 이제 예전에 김대원이라던가 최근에 고재현이라던가 이런 바셀루스라던가 이런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중원 쪽에도 항상 하드워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정승원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하고요. 그전에는 윙백에서도 뛰고 중원에서 뛰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또 이진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미드필더 중에 한 명, 특히나 한 명이나 뭐 2명 정도는 굉장히 많이 뛰면서 어떤 때는 여기도 올라가고 전방 압박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도 내려와서 또 수비를 쌓기도 하고 하는 하드워커들을 늘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는 팀인 거죠. 그리고 수비진이 산탄해야 되고 여기서 실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어려운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방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집중력이 좋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를 단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센터백 3명, 강한 센터백 3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최전방에 있는 선수의 개인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드필더나 양쪽 측면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측면 미드필더들도 개인 능력이 좀 특색이 강한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역량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지 좋은 건 맞는데 좀 특색이 강한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다른 팀보다는 좀 색깔이 강한 선수들이 더 필요하다. 선수 개인의 어떤 특성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축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대구FC 경기를 제가 시즌 초반에 프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진용 선수가 일단 입대를 한 상황에서 제가 요시노가 들어와서 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진용 같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한 하드워커는 아니고 그만큼 빠르지도 않고 기동력이 좋지도 않고 라는 생각이 들고 측면에 있는 바셀루스나 고지현 선수는 고지현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은 아직 그만큼 몸이 뭔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바셀루스는 늘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 될 때의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에드가나 세징야도 세징야 선수 좀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에드가도 뭐 여전히 한 방은 가지고 있으나 이 선수를 예전처럼 한 3년 전처럼 확고한 계속 주전으로 쓸 수 있고 이 선수가 파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습니다. 세징야도 제 기억에 8, 9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선 선수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90분씩 체력적으로 많은 걸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징야만 하더라도 2-3명 사이에서 볼을 계속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고 자꾸 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는 세징야가 잘한다는 걸 아니까 집중적인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싸움하는 게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수비진도 마찬가지로 김진혁, 지금 최근에 김강상, 고명석 이렇게 3백이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한데 조진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던 조진우 선수가 빠졌고 최근 대전에서 조금 실수가 늘어나긴 했다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비진 전체를 조율하던 홍정훈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빼뜨렸는데 황재원 선수 목도 굉장히 중요했죠. 황재원 선수가 아시다시피 이 중원 쪽에서 그 빌드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컸거든요. 이 선수가 볼을 워낙 잘 다루고 전직 능력이 있는 데다 패스 능력도 좋은 선수라서 이쪽에서 그 연결해주는 패스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의 혀를 뚫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드리블 돌파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쪽 어떻게 보면은 중앙 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조금 싸움권 파이터형에 있는 그런 가까운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니까 잘 풀렸던 거는, 저는 황재원 선수의 능력, 공격적인 전개 능력도 상당히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성원 선수가 뭐 저는 뭐 나쁜 선수다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재능이 황재원 선수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소요소에 있는 선수들이 빠져나갔거나 이적했거나 혹은 부상이거나 입대를 했거나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대구의 어떤 축구의 그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예.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거나 어떤 숫자 싸움을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걸 수 있는 팀이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변화의 요소들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에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은 상황이고 전방에는 숫자가 적게 놓고 전술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특색을 발휘해줘야 될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대구의 전체적인 힘이 훅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을 구해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팀들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막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사실은 뭐 직시전력감이 아닌 선수 중에 그런 보석들을 찾아서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으면 지난 겨울에 좀 더 보강을 했었겠죠.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구해올 수 있었다 그러면. 예, 그런 상황이니까 색깔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여름에는 반전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꺼내드는 카드들이 여지까지는 대구FC의 그 전례를 봤을 때는 새로운 감독, 예, 그래서 혹은 내부 승격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감독 밑에 있던 수석 코치나 코치님들이 이제 위에 올라오면서 분위기 쇄신을 하고 여름쯤 되면서 이제 선수들의 발이 맞아 들어가고 뭔가 그 각성하는 느낌으로 늘 생존을 해왔던 거고 순위를 올려왔던 건데, 지금 이게 또 선수들의 노쇠화라고 하긴 그렇고 세월의 흐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반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반응들을 보면 커뮤니티에서 너무 그냥 그 계속 선수비 후역습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있는 것 같아요, 팬들께서는. 근데 저는 이것도 마냥 동의해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가마 감독 있을 때 제가 조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대구가 조금 다른 식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가마 감독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게 가마 감독이 전방 압박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던 게 이렇게 다시 선수비 후역습 축구로 돌아오게 된 계기였고, 결국에는 가마 감독 체제에서는 위기였지만 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돌아온 뒤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적을 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적인 축구로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예시를 가마 감독이 보여주고 왔고, 그렇다 그러면 선수비 후역습이 맞는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이게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좀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축구라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라는 게 뭐 단순하게 뭐 감독 교체라던가 선수 영입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새로운 선수들을 수혈한다거나 과감하게 기용해서 어떤 이 선수들 구성에 맞게 새로운 전술을 짠다거나, 이런 어떤 막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변화, 하나 누구를 바꾸자 이런 의미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축구 전체를 조금 이제 선수 구성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장점은 감추고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지금 틀을 유지하면서라도 조금 다른 식의 변화를 준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막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다른 변화를 준다 그러면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향한
어떤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마냥 낙관적으로만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대구는 뭐 이거 하니까 믿어보시죠, 좀 기다려보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시즌 초반이잖아요. 사실 시즌 초반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즌 초반에 개막하기 전에 제가 예측하면서 이거 좀 불안한데요 라고 했던 점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또 보니까 김광선 선수도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원우 선수나 뭐 이런 선수가 들어올까요? 그러면 이제 수비가 아무래도 또 좀 불안해지는 감이 있지 않을까요? 경험치를 먹여놓은 선수가 군대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대구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세진 선수도 보니까 공격적인 능력이 있고 재간이 있는 선수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그럼 박세진 선수가 중원에서 이진용 선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선수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느낌이죠. 훨씬 공격적인 재능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비적으로나 활동량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1대1로 대체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누구를 키우더라도 얘 괜찮더라 하고 1군에 올리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틀에 맞는 선수가 아닌데, 근데 여전히 전술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박세진 선수가 괜찮은데 이 팀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선수의 유형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전술을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를 해본다거나 짝을 다른 식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구는 이번 시즌 좀 그 본인들의 색깔에 맞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구성에 맞게 색깔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문제를 맡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중구난방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구 팬들이 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일단 뭐 세징야 에드가가 여전히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선수들한테만 의존하는 축구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선수들이 혹은 전술적으로든 혹은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이렇게 커서 이제 전술적 비중을 그쪽에 옮겨주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좀 돋보이는 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말씀드려도 비슷한 얘기 드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 한번 지켜보시죠. 대구가 어떤 축구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는지. 최근에 흐름이 답답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